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간 참 빠르죠? 벌써 가정의 달 5월이 됐네요. 이번 달은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어요. 이미 돈독하게 지내는 가족이라서 가족의 달이라곤 별 다를 건 없지만 그래도 예전 일을 떠올려 보니 지금 저희 가족의 삶이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아참, 일단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50대 후반에 딸 하나를 둔 여자입니다. 딸은 저에게 보물과도 같은 아이예요. 딸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남편의 남동생과 그의 아내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남편과 시동생은 하나부터 열까지 천지 차이로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인간들이 저희 가족에게 준 아픈 기억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토로하고 싶은 마음으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지금은 복수라면 복수를 하게 됐지만 이 사람 트라우마라는 게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가족 모두에게 특히나 제 딸에게 저지른 일들은 잊을 수가 없네요. 그럼 처음부터 다 풀어내기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으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저희 친정 엄마는 참 연약한 분이었어요. 건강한 편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평생 관절염과 피부염 등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짜잘한 병에 시달리셨거든요. 그런 이유로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던 아버지와 이혼하시기도 했고요. 이 아픈 어머니를 볼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어요. 얼른 돈을 벌어서 치료해드리고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20살이 되자마자 회사에 취업해서 격리로 일했어요. 저는 돈을 더 벌기 위해 밤낮으로 공장에 다니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은정아, 공장은 절대 안 된다. 그게 얼마나 고된지 엄마가 해봐서 알아. 너도 늙어서 골병 들기 싫으면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해. 엄마 꼴 나지 말고. 너도 나 닮아서 건강 안 챙기고 젊다고 마구잡이로 일하다가 큰일 날까 무섭다. 그래도 공장이 더... 듣기 싫어. 엄마 말 들어. 너 공장 다니면 엄마 혀깨 물고 죽을 거야?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죽어버릴란다. 엄마는? 무슨 그런 끔찍한 말을 해요. 공장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요. 당시 어머니 말을 듣고 공장에 가지 않은 게 차라리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을 해야 하는 운명이었으니까요. 아무튼 20살이 된 후에 회사 격리로 일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으며 매달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도 가고 외식도 하면서 지냈어요. 저희 회사와 집 가운데 있는 시장에 떡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쑥개떡을 좋아하셔서 월급날은 꼭 쑥개떡 2팩을 사러 갔습니다. 매달 가다 보니 월급날마다 가다 보니 이 떡가게 주인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남는다며 서비스로 챙겨주시는 떡도 많이 받아왔어요. 나도 아가씨 같은 딸 있었으면 좋겠네. 나는 죄다 아들 놈들만 낳아서 이 딸이 살갑고 좋지. 매달 이렇게 와서 엄마 드릴 떡도 사가고. 좋아하시지? 아이고, 사장님은 딸이 좋으세요? 저희 엄마는 듬직한 아들 하나 더 낳을 걸 하시던데요. 그래? 그럼 우리 막내 아들이랑 바꿔달라고 전해드려. 첫째는 듬직한데 막내는 영. 아니다.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집 첫째 며느리로 들어올래? 사장 아주머니가 그런 말씀하실 때면 순박하게 생긴 첫째 아들이 가게 안에서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농담으로 넘겼지 정말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될 줄은 미처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친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바람대로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점점 더 악화돼 갔어요. 병원에 가도 별다른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단골로 지내다가 저에게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한동안 떡가게에도 갈 수 없었어요. 어머니 병간호를 해야 했거든요. 어머니는 드시지도 못하고 하루가 다르게 여의어갔어요. 엄마, 죽이라도 좀 드세요. 약도 드셔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입이 써서 못 먹겠어. 뭐 따로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그 네가 사다 주던 쑥개떡이 두 개 갑자기 먹고 싶네. 잘 드시지 못했던 어머니가 쑥개떡이 먹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싶다는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반가웠어요. 엄마,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저는 불이 나게 단골 떡집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웬일인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왜 하필 오늘 문을 닫았나 원망하며 자리를 뜨지 못하고 기웃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오셨구나. 아, 다행이다. 사장님은 안 계세요? 아, 그게 아니라 우선 오늘 떡 나온 거 있죠? 쑥개떡이요. 당황한 떡집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쑥개떡이요? 좀 아까 해둔 거 있어요. 잠시만요. 그 사람은 가게 셔터를 올리고 들어가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이시네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댐이 터지듯이 눈물이 빵 터져서 주체할 수 없이 꺽꺽대며 울었어요. 어머니 앞에서 항상 강한 척하다가 누군가 제 마음을 들여다봐주는 것에 그동안의 걱정과 슬픔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니까 그 사람도 당황스러웠는지 떡을 싸다 말고 걱정스럽게 저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왜 우세요? 저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쑥개떡이 먹고 싶다고 하셔서 왔는데 가게 문이 닫혀 있고 근데 이렇게 오셔서... 저는 아이처럼 울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 말을 다 알아들은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도울 게 있으면 뭐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곤 쑥개떡을 비닐봉지 가득 몇 팩이나 담아줬습니다. 이렇게 많이는 다 못 드세요. 2팩만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에요. 돈을 안 받겠다는 걸 억지로 쥐어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사간 쑥개떡을 정말 맛있게 잡수셨어요. 엄마, 맛있어요? 내가 먹어본 쑥개떡 중에 이 집 쑥개떡이 제일 맛있어.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제가 또 사다 드릴게요. 그래, 내가 건강해야 하는데 은정아 미안하다. 어머니의 말씀에 울컥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니야, 그런 말씀 마세요. 그렇게 점점 건강이 악화되던 어머니를 집에 두고서 저는 일을 나가야 했어요. 할 수 있다면 어머니 옆에 붙어서 병수발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지 않으면 그나마 사드릴 수 있는 약과 떡도 사드릴 수 없게 되니 섣불리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얼음판을 걸으며 지내던 어느 날 회사에 회식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웬만하면 회식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저에게 잡일을 시키던 회사의 악덕 부장님이 제가 집에 가야 한다고 하자 제 팔을 잡으며 못 가게 막았습니다. 맨날 사정 봐주니까 회사가 우스워 보여? 격리하면서 회식 자리 가자고 챙겨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올 것이지. 오늘은 그냥 못 가. 부장님, 저는 집에 계신 아픈 어머니 걱정돼서 빨리 가야 돼요.
에이, 핑계를 대도 뭐 그런? 은정씨, 이 사회생활 하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가서 뭐 애인이나 만나겠지. 오늘 그냥 가면 회사 잘릴 줄 알아. 웬만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집에 가고 싶었는데 부장 외에도 다른 회사 직원들이 막무가내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회식 자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미리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나 오늘 회식이 있어요. 안 가려고 했는데. 뭔 소리야, 가야지. 다녀와. 집에 제가 해놓은 밥 있으니까 뜨거운 물 말아서 조금이라도 드세요. 그리고 약 챙겨놓은 거 드시고요. 아셨죠? 금방 갈게요. 알았어. 우리 딸 엄마 걱정 말고 회식 잘하고 천천히 와. 어머니 목소리가 좋아 보여서 저는 한시름 놓고 회식 자리에 갔습니다. 회식 자리는 괴로웠어요. 제가 제일 나이도 어리고 직급도 낮으니 저에게 옆에 앉아라, 술 따라라 하면서 괴롭히더라고요. 지금 세상 같으면 갑질이라고 어디 신고라도 할 텐데 그때는 꾹 참는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빨리 집에 갈 수만 있다면 그런 건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어요. 1차 고깃집 회식을 마치고 저는 몰래 자리를 빠져나와 공중전화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설마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걱정이 된 저는 그대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집 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엄마!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 뜻밖의 인물이 저희 엄마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셨어요? 안에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떡가게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 사람을 저희 집에서 보자 이게 무슨 영문인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여기 있어서 놀라셨나 보네요. 네, 저희 집을 어떻게 알고... 제 물음에 저희 어머니가 대신 대답해 주셨습니다. 실은 내가 밥은 도저히 못 먹겠고 떡이 먹고 싶어서 떡가게 전화를 했거든. 저희 어머니가 직접 떡가게 전화번호를 알아내셔서 전화를 거셨지만 무릎이 안 좋아서 외출을 하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포기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는데 그 사람이 저희 집에 직접 배달을 해주러 왔던 겁니다. 저는 은정씨가 여기 사시는 줄 모르고 왔어요. 근데 사진 보니까 은정씨가 있더라고요. 오셨으니까 전 이만 가볼게요.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 고마웠어요. 잘 가고 또 놀러 와요. 그 사람이 가고 나서 저희 어머니는 신이 나셔서 그 사람 칭찬을 하셨습니다. 청년이 어쩜 저렇게 성실하고 예의가 발라. 너보다 3살 많다더라. 저 청년도 아버지가 안 계시대. 내가 사위 삼고 싶다고 하니까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 너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그 집 엄마도 은정이 며느리 삼고 싶다고 했다며? 엄마는 대찬성이야. 그 사람이 그래요? 별말을 다 했네. 호철이야, 김호철. 넌 아직도 저 청년 이름도 몰라? 1년이나 단골했으면서. 저희 어머니는 그 사람을 아주 좋게 보신 모양이었어요. 오랜만에 얼굴에 화색까지 띄시며 자기 전까지 침이 닳도록 칭찬을 하셨습니다. 저도 참 고맙더라고요. 나중에 함께 감사 인사 드리기로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결국 며칠 후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제가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 여기저기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 저희 어머니 부고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고작 회사 격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별일도 아닌 것처럼 귀찮다는 듯 전화를 끊었고 아무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어요. 휑한 장례식장에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떡가게에서 떡을 하고 싶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떡가게 사장님과 아드님이 같이 조문까지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상심이 커. 아유, 참 안 됐네. 젊은 나이에. 사장님이 제 손을 붙잡고 위로해 주시는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일장 내내 제 옆에는 떡가게 사장님과 첫째 아들, 지금의 제 남편이 함께 해줬어요.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다시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로 사직서를 냈고 후임을 구할 때까지 억지로 3주간 출근했어요. 마침내 일을 관두고 아무 의욕도 없던 저는 집에서 그저 누워만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이대로 그냥 저도 어머니를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에 내 가족은 하나도 없는데 나도 엄마 따라 갈까봐. 가긴 어딜 따라가요? 은정씨, 문 좀 열어주세요. 저 떡가게 김호철이에요. 저희 집이 다세대 주택 1층이라서 창문 밖에서 제 목소리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줬더니 환하게 웃으며 큰 비닐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전복죽이에요. 반찬도 같이 사왔는데 좀 드세요. 뭘 이런 걸 다... 봉투를 건네봤다가 손에 힘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잽싸게 낚아채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안 드셨으면... 들어가세요. 제가 좀 차려드리고 갈게요. 그 사람은 부엌으로 가서 상에 죽과 반찬을 담아가지고 저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세요.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요. 어머님이 이런 은정씨 모습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편하게 가시겠어요. 저도 이렇게 걱정되는데. 그때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져서 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음식을 입에 넣고 기운을 차렸어요. 제가 다 먹는 걸 보고 설거지까지 해주고 갔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절 응원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힘이 될 수 없었어요. 그 후로 그 사람과 가깝게 됐고 떡가게에서 일손을 돕다가 결국 제 나이 24살에 떡가게 첫째 아들과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결혼식은 생략하고 가족끼리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그날 처음 서방님과 동서를 마주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고 미국에 가서 살겠다고 했어요. 엄마, 형, 그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말 알지? 이 사람이 미용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우리 미국 가서 뷰티샵 차리고 살려고. 전에 말해서 알지? 형도 이제 장가 갔으니까 이제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게요. 서방님의 말에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내셨습니다. 아휴, 여기서도 시원치 않은데 그 먼 데 가서 잘할 수 있는 거야? 믿어도 돼? 시어머니 말에 동서가 없는 꼬랑지를 흔들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믿으세요. 제 친구 2명이나 이미 미국에서 가게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 덕에 자리도 다 알아놨으니까 가기만 하면 돼요. 저희 자리 잡으면 어머님도 오셔서 저희랑 같이 사세요. 어이없게 시어머니는 그 말에 혹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주기로 했던 결혼자금까지 합쳐서 서방님과 동서에게 다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반년 후에 싹 정리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남편은 오히려 속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어. 저 자식 맨날 말썽만 부리고 어머니는 호석이 말이라면 다 들어주시니까. 아무튼 이제 미국 갔으니 더 이상 괴롭힐 일 없겠지. 속이 후련하네. 저는 시동생에 대해 많이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어지간히 애물단지였던 모양이라고 속으로 생각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막내 아들의 말이라면 껌뻑 죽으실 줄은 몰랐죠. 아무튼 그 시기에 임신 막달이었던 저는 서방님과 동서가 미국으로 간 얼마 후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제 나이 25에 가진 딸이 어찌나 예뻤는지 몰라요. 딸은 정말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떡가게를 하면서 저희 세 가족이 받은 월급은 한 사람 월급보다 적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떡집 수입의 3분의 2는 미국 서방님네 보냈기 때문입니다. 서방님네는 미국에 가서 살면서 뷰티샵을 한다고 가게도 보여주고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올 때면 시어머니에게 공수표를 날렸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곧 있으면 좋은 집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모시고 올게요. 맞아요, 어머님. 지금 당장이라도 모시고 가고 싶은데 지금 같이 가셔봐야 집에서 준열이만 보게 되실 텐데 준열이 중학생 되면 그때 오세요. 그 전에 어머니 모시도록 싹 준비해둘게요. 시어머니는 동서의 말을 믿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뵐 때마다 남편도 저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은 가끔 속상할 때면 마시지도 않던 술을 먹고 어머니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호석이 그 자식 이제 어릴 때처럼 아프고 약한 놈 아니에요. 엄마, 미국에 그렇게 가고 싶으세요? 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땅 가서 뭐 하시게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런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따뜻하던 분이 막상 결혼 후에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본인 떡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 딸은 건강하고 똑똑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은 다 갈 수 있을 만큼 성적도 아주 우수했어요. 엄마, 나는 경영학과 들어가서 나중에 사업할 거야. 대학에서 외국으로 교환학생도 다녀올 거고 어떤 사업할지 다 구상해뒀어. 딸이 그렇게 야무지게 자기 포부를 말할 때면 꼭 딸이 원하는 대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바랬죠. 그리고 그때까지 열심히 뒷바라지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일 때문에 딸의 꿈을 이루기 어려워졌습니다. 제 딸이 고3이 되는 해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신다며 외출이 잦아지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알아누웠습니다. 그 사업에 투자만 하면 2배, 3배로 불려준다고 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줬는데 이를 어쩌냐? 어째 호쳐라. 어쩌면 좋냐? 엄마. 그 사기꾼 놈이 대체 누구예요? 말씀해보세요. 당장 경찰서 가요. 이미 다 들고 날랐는데 말해봐야 뭐하냐. 아이고 내 돈. 아이고. 시어머니는 누구에게 당했다는 말씀은 하시지 않고 머리를 싸매고 방에 누워만 계셨습니다. 까딱하다가는 운영하던 가게마저 날릴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던 동서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싹 무시하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힘들어요. 알아서 하세요, 형님. 남편과 저는 어떻게든 가게가 넘어가는 건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딸 대학 등록금과 시집 갈 때 주려고 모아뒀던 돈으로 겨우 어머니의 가게 담보대출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시어머니에게 사기를 친 사기꾼이 서방님 장인어른, 그러니까 동서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 그 사실을 알았다면 사돈이고 뭐고 바로 사기로 고소했을 텐데 어머님은 저희에게 누구한테 당했는지 입을 꾹 닫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창피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일을 당하시고도 동서를 믿고 싶으셨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딸 유진이는 집안 사정을 알고 대학 입학을 포기했어요. 유진아, 엄마가 어떻게든 너 대학 보낼 돈 마련할 거니까 딴 생각하지 마. 아니에요, 엄마. 나 수능 시험 안 칠 거야. 이미 일할 곳도 구해놨고 돈 벌어서 바로 유학 갔다 올게요. 길은 많으니까 괜히 제 걱정 마세요.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딸은 오히려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 속은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아마 제 딸도 티는 내지 않았지만 무척이나 낙심했을 겁니다.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더니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부모가 된 것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힘든 경험을 되물려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제 딸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기 목표를 가지고 셀 수 없이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기를 당한 후에 가게에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미국에는 꼬박꼬박 돈을 보내셨습니다. 아무튼 딸은 결국 1년 반 동안 열심히 돈을 모으고 준비해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됐어요. 당시 학교 입학은 할 수 있었지만 기숙사비가 너무 비싸서 남편과 저는 대출이라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일로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도 받을 수 없었어요. 딸이 미국으로 갈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결국 남편은 미국 서방님 댁으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유진아, 너 학교랑 작은아버지 집이랑 가깝지 않니? 작은아버지 집에서 좀 지낼래? 그 집 크다고 했으니까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럴까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네요. 별로 내키지 않는 눈치였지만 딸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미국 서방님 댁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서방님 계좌로 붙여줬어요. 서방님, 동서, 우리 유진이 잘 좀 부탁해. 어머 형님, 당연하죠. 아 맞다. 유진이 공부 잘하잖아요. 우리 준열이 과외해주면 되겠다. 동서는 오히려 그런 말을 하며 좋아했습니다. 준열이는 제 딸보다 4살이 어렸거든요. 가끔 한국에 와서 보면 애가 인성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딸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이 왔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 준열이네. 아니다. 왜? 작은아버지 댁에 무슨 일 있어? 너한테 눈칫밥이라도 먹이는 거야? 딸은 아무 대답이 없다가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나 잘 지내. 준열이네 가족도 잘 지낸다고. 그 말하려고 했지. 엄마, 나 이제 곧 여기서 사업할 거야. 뭐? 사업? 미국 간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사업을 해? 한국이랑 연계해서 미국에서 할 사업 아이템을 찾았어요. 나 내년이면 조기 졸업하니까 천천히 준비해 두려고요. 또 연락드릴게요. 딸이 미국에서 조금씩 본인의 꿈을 이뤄가는 것 같아서 남편도 저도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동서에게 전화를 했어요. 동서, 잘 지내지? 이번 달 돈 붙였어? 네, 형님. 유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준열이 과외도 시켜주고 집안일도 야무지게 하고. 그래? 집안일도 해? 네.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꾸 하더라고요. 저희 준열이는 뭐가 들렸는지. 왜? 준열이도 잘하잖아. 잘하긴요. 에휴. 동서와 통화할 때면 제 딸 칭찬을 해서 잘 지내는 줄로만 알았어요. 딸이 그 집에서 그런 일을 겪고 사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딸은 미국 서방님 댁에서 산 지 3년 만에 그 집을 나와서 친구들과 월세로 뉴욕에서 지낸다고 했어요. 일하느라 바쁜지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딸과 통화를 할 때면 밝은 목소리로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만 했어요. 그리고 1년 후부터는 딸은 저희에게 한 달에 300만 원씩 용돈도 붙여줬습니다. 저희는 딸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벌써 용돈을 주니 미안해서 보내지 말라고 해도 보내줬어요. 엄마, 아빠,
두 분 딸이 지금 미국에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시죠? 300, 아니 500, 1000만 원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아마 내년이나 후년이면 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총 쏘고 사람 죽고 난리 났던데 조심히 다니고. 그런 걱정 마세요. 또 전화 드릴게요. 딸은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서방님과 동서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셔터를 내리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갔는데 북적북적한 집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에 동서와 서방님 그리고 시조카 준열이가 함께 있었어요. 형님 오셨어요? 아주버님 고생하셨죠? 아이, 호석이 너 웬일이야? 한국 들어온 거야? 남편의 물음에 술이 거나하게 취한 서방님이 대답했습니다. 응, 형, 나 들어왔어. 우리 미국에서 쫄딱 망했어. 게다가 이 자식, 이놈이... 아빠 왜 이래? 이거 놔, 쪽팔리게. 서방님은 본인 아들 준열이의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시조카는 짜증을 내고 나가버렸어요. 저놈이 한국 오면 정신 차리겠다더니 저기... 형수님, 저는 자식 농사 잘못 지었어요. 저 자식이 미국에서 무슨 짓 했는 줄 아세요? 아이고 여보 너무 취했어. 어머님 앞에서 그만해. 그만 말하고 방에 들어가서 자. 서방님이 말을 하려고 하자 동서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속사포처럼 쏟아냈어요. 저 자식이 못된 놈들이랑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더니 나중엔 마약에 취한 채로 학교에 총까지 들고 갔대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학교 경비원이 잡아서 저 자식 저거 살인자 될 뻔했어요. 저놈 때문에 미국에서 추방당하고 안 그래도 되는 일 없어 겨우겨우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란 게 불난 집에 기름까지 붓고. 당신 진짜 안 되겠네. 형님, 아주버님, 이 사람 취해서 그래요. 이거 다 뻥이에요. 무슨 영화를 봤길래. 얼른 들어가서 자. 동서는 방색이었던 저희 집 한 방에 이미 짐을 다 풀어뒀더라고요. 얼핏 보니 짐이 어찌나 많던지, 게다가 저는 TV에서만 보던 명품도 아주 한가득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습니다. 아이고 다 쓸모없다. 엄마, 호석이 저 자식 한 마리 다 정말이에요? 그래 그렇다더라. 뷰티샵이 뭐니 그것도 미국에서 애저녁에 망했대. 아무래도 내가 보내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모양이더라. 지 자식도 저렇게 잘못 키우고. 저것들 믿은 내가 바보 등신이지. 아이고 머리야.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시다가 그대로 쓰러지셨고 구급차에 실려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졸중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했지만 왼쪽 다리에 마비가 오셨습니다. 뇌졸중 때문에 그렇게 정정하던 양반이 말도 어눌하게 잘 하시지 못하게 됐습니다. 작은 아들 말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주실 것처럼 그렇게 믿고 예뻐하시더니 충격이 크셨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그 후로 저는 떡집에서 남편과 일하면서 시어머니도 돌봐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어머니를 모시고 재활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동서와 서방님은 뭐가 그리 바쁜지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가끔씩 집에 와도 집안 살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어지르기만 하고 쫄랑 외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동서가 해야 할 빨래나 청소까지 다 해줘야 했어요. 이건 무슨 식모도 아니고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시조카 준열이는 한국에 온 첫날 그렇게 집을 나가고 소식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조금씩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말도 전보다는 아니지만 꽤 명확히 말씀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은정아, 첫째 며느라가. 내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장남이라고 호철이 그놈한텐 의지만 하고 내가 미안해 죽겠어. 아니에요. 어머님 마음도 이해해요. 이제 아프지나 마시고 건강하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굳은 다짐을 한 듯이 선언하셨어요. 안 되겠다. 나 사돈 양반, 아니 나한테 사기친 그 놈 이제 고소할란다. 어떻게 하면 되냐? 변호사 찾아가면 돼. 내가 혹시나 싶어서 녹음까지 해둔 게 있거든. 이 사돈이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것들 하는 꼴 보니 안 되겠다. 아작을 내야지. 시어머니가 울분에 차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도 완강하셔서 마지막 재활치료를 받고 오다가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상담도 받았습니다. 일단 형사 고소하시고 저희 쪽에서 손해배상금 소송까지 거시면 얼마라도 보상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죄에 따라 징역을 갈 수도 있는데 소송 진행하시겠어요? 바깥사돈을 징역까지 보내게 될까봐 어머님께서는 조금 망설이셨습니다. 그럼 좀 더 생각해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게요. 고마워요, 변호사 양반. 저는 어머니께서 절대로 고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씩씩대며 동서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머님 공원에 체조하러 가셨어. 그나저나 동서 대체 뭐라고 다니는 거야? 서방님 도박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정말이야? 아이씨, 어디 공원 갔는데요? 뭐? 아이씨? 동서 진짜 미쳤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지? 이제 더는 못 참아. 동서와 그렇게 실랑이를 하느라 딸에게서 오는 전화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동서가 어머님을 찾겠다며 집 밖으로 나간 후에야 전화를 받을 수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응? 거긴 몇 시야? 지금 일어났어? 엄마, 저 지금 인천공항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뭐? 아이고, 그랬구나. 하도 집안에 속 시끄러운 일이 많아서 깜빡했네. 벌써 공항이야? 지금 집에 올 거야? 우선 할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엄마도 보고 싶으니까 집으로 가려고요. 공항버스 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아유, 그래? 내가 지금 네 할머니 모시러 가야 돼서 혹시 모르니까 집 비번 가르쳐 줄게. 일단 끊어봐. 딸이 한국에 오기로 한 건 알았는데 날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딸 좋아하는 잡채며 갈비찜이며 해둬야 했는데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동서도 찾을 겸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은정이 왔냐? 동서 여기 안 왔어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본인 가슴을 내리치며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이, 이 년이. 왔었어요? 뭐래요? 뭐라고 했길래 이러세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셨어요. 우선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물을 들이며 진정시키고 있는데 동서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어줬는데 술 냄새와 이상한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동서, 술 마셨어? 낮술이 웬 말이야? 동서, 어머님한테 무슨 소리 했어? 술 안 마셨어요. 넌 몰라도 돼. 어머님, 어머니가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조용히 못해. 시어머니는 동서의 고함에 들고 계셨던 컵을 내던지며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컵이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은정아, 첫째 며느라가. 네? 어머님, 진정하세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시어머니는 입술까지 벌벌 떠시며 분노하셨어요.
그러던 찰나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딸이 집으로 온 거였어요. 인터폰으로 급하게 공동 현관문만 열어주고 시어머니에게 갔죠. 어머님, 말씀하세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 고소할란다. 가게를 팔든 뭘 하든 할 테니까 나한테 1,000만 원만 보내라. 시어머니 말씀에 동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소를 하신다고요? 저희 아빠를요? 어느 인간이 사돈을 사기로 고소해요? 그리고 저 형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웃기지도 않네. 뭐 있냐나? 그럼 어떤 놈은 사돈한테 사기쳐도 되냐?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 은정아, 내 계좌로 얼른 돈 보내라. 나 당장 변호사 찾아갈란다. 화가 잔뜩 난 시어머니가 씩씩대며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버르장머리 없고 인면수심인 동서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폰뱅킹으로 시어머니 계좌에 1,00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딸이 보내준 용돈을 모아둔 거였어요. 그리고 돈을 보내는 동안 동서 그년이 제 손을 꼬집고 잡아뜯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돈 보냈어요. 제 말에 동서 그녀는 이성의 끈을 놓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쇼하지 마. 돈이 어디서 났대? 뭐 그 늙은 몸뚱이라도 파셨나? 요즘 공원 나가서 노인들한테 몸 팔고 그러는 사람 많다며? 형님, 너도 그런 짓 했니? 경찰에 고소는 내가 해야겠네. 동서 그년이 눈이 빨개져서 되는 대로 막 떠드는데 그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언제 들어왔는지 제 딸이 거실에 우뚝 서서 흥분한 동서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작은 엄마, 지금 제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요? 동서는 뒤를 돌아 제 딸을 보고 귀신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네가 왜 여기에 있냐? 작은 엄마, 제가 말했죠. 다신 저희 엄마 할머니 괴롭히지 않으면 저도 아무 말 안 하겠다고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 딸의 말에 동서 그녀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어요. 저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딸을 봤습니다. 지금 듣자하니 할머니 작은 엄마 아버지한테 고소하시려나 보네요? 응, 들었어. 제게 그렇게 묻고 딸이 다시 입을 열려던 찰나에 동서가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유진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어머님, 형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이때까지 어머님한테 받은 돈이랑 저희 아빠한테 사기당한 돈까지 다 갚을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갑자기 저 자세로 태도가 돌변한 동서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제 딸과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래, 유진아, 그게 무슨 말이냐? 네 작은 엄마가 너한테 무슨 짓 했어? 저와 시어머니의 물음에 제 딸은 저희 둘의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평생 저 혼자 담아두고 살려고 했는데 지금 작은 엄마 꼴 보니까 안 되겠네요. 사실 저 미국에서 지낼 때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한테 맞고 살았어요. 도망갈 곳도 없는 나한테 자기들 스트레스 다 풀었다고요. 엄마, 여기 상처 보이지? 이거 작은 엄마가 마약하고 내 허벅지에 팔팔 끓는 물 부어서 생긴 거야. 저는 딸의 허벅지에 화상 자국을 보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게? 야, 이년아, 내 딸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저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뜯었고 동서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며 손을 비볐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미쳤나 봐요. 미안해, 유진아. 그만 얘기해. 하지만 제 딸은 단호하게 계속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
미국에서 아무 일도 안 했어. 할머니가 보내주는 돈으로 사치하고 마약하고 아주 지들 멋대로 살았다고. 준열이 걔가 엇나간 것도 다 작은 엄마 아빠 때문이야. 엄마 가요. 고소하러 가요. 저 사진이고 뭐고 증거 다 있으니까 가요. 제 딸이 그렇게 소리쳤고 시어머니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저희 둘 팔을 잡고 이끄셨습니다. 그래, 가자. 이 미친 것들. 내가 이것들을 믿고. 유진아, 할미가 미안하다. 우리 손녀딸 목까지 내가 넉넉하게 미국에 돈 묻혔는데 이것들이 그렇게 사는 줄 몰랐다. 가자. 당장 변호사 만나러 가. 그러자 동서는 본색을 드러내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경찰에 우리 아빠 사기로 신고한 거나 취소하세요. 변호사는 무슨 변호사야? 저는 그런 동서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약에 취한 거구나. 저는 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도망가려는 동서를 놔주지 않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경찰이 왔고 동서의 가방과 짐을 뒤져서 마약과 주사기 등을 발견했습니다. 마약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같이 서해 가시죠. 설마 했는데 정말 마약을 했다니 소름이 끼쳤어요. 동서는 경찰에 끌려갔고 저와 제 딸과 시어머니는 같이 변호사를 찾아가서 민사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남편은 딸의 손을 붙들고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요. 유진아, 내가 미안하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난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 엄마, 할머니, 저 진짜 괜찮아요. 저 미국에서 하던 사업 키워서 한국에서도 하려고 해요. 저는 원하던 대로 성공했어요. 저런 찌질한 어른도 아닌 사람들한테 당한 거 이미 다 잊었어요. 근데 엄마랑 할머니한테 한 집 보니까 괘씸해서 안 되겠어요. 딸은 똑부러지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방님과 동서는 한국에 들어와서도 불법 도박장을 다니며 셀 수 없이 많이 각종 마약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동서와 사기친 동서 아버지, 그리고 서방님과 시조카까지 모두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시조카는 미성년자라 소년원에 들어가게 됐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징역을 살게 됐어요. 범죄자들이 다 저희 앞에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울고불고 했습니다. 형님, 민사소송만은 취하해 주세요. 유진아, 작은 엄마가 미안해. 내가 저지른 짓 다 반성했어. 한 번만 봐줘, 응? 그래, 작은 아빠도 큰 잘못했다. 그리고 형, 나 좀 살려줘. 안 싸돈, 내가 사기치려고 한 게 아니라 일이 어그려져서 그래요. 소송 취하해주면 돈 그대로 되돌려 드릴게요. 예? 노여움 좀 푸세요. 범죄자 세 사람이 아무리 빌어도 저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징역도 살고 어마어마한 손해배상금도 줘야 했어요. 그렇게 돌려받은 돈으로 저희는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떡을 개발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저희 떡집이 블로그나 인터넷에 소개되면서 날개 돋친 듯이 잘 팔렸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암덩어리 같았던 것들을 떨궈내니 좋은 일만 생기더라고요. 제 딸 유진이는 이미 잘 되고 있던 사업이 한국에서 더 승승장구했어요. 딸이 하는 사업은 예전보다 규모가 10배나 더 커졌습니다. 딸은 지금은 좋은 사윗감을 만나서 돌아오는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엄마, 딸 시집 보내기 아깝지? 가지 말까? 젊은 게 고리타분하게 뭔 시집 소리를 하고 있어. 너랑 권서방이랑 둘이 같이 행복하게 잘 살려고 결혼하는 거지. 역시 우리 엄만 세련됐다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저 믿어줘서 고마워요. 저와 남편은 자식 잘 둬서
아나무인 서방님네 덕분에 했던 고생을 끝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동서 그녀는 지금 저희 딸이 가지고 있는 건물 중 하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님, 저 좀 살게 해주세요. 저 오갈 데가 없어요. 감옥에서 반성 많이 했어요. 저희 가족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게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동선에는 출소 후에 제발 도와달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빌고 또 빌었어요. 저는 용서하지 않았지만 마음도 금전도 여유 있는 제 딸이 결국은 여러 조건을 내걸고 동서에게 카페를 차려줬습니다. 동서는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딸에게 진 빚도 갚고 있습니다. 가끔 오다 가다 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성실하게 카페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딴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저희는 동서네와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출소 후에 반성하고 그나마 제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개과천선했으니 앞으로도 잘 살았으면 싶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이 못내 아직도 가지고 있던 응어리를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털어놓으니 정말 속이 후련하네요.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